네, 잠깐 쉬었고요. 우리 이제 실업과 관련된 내용도 좀 볼 건데요. 실업과 관련해서 보려면 이제 어떤 경제학의 역사, 경제 학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봐야 용어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뭐 이걸 다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옛날 이야기, 뭐 이제 시사 상식을 키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서 경제 학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1절 실업의 이론과 형태예요. 1번 실업의 의의. 실업이란 구직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실업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어쨌든 실업이란 것을 정의를 할 때는요. 구직자가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실업으로 본다, 실업으로 보지 않는다. 요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실업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할 때 실업률을 말한다. 균형 상태에 있어서 실업인데 지금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실업의 제1론 해서 양가로 1번 실업과 필립스 곡선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경제학의 어떤 이 흐름들을 좀 알아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막 이걸 집중해서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시사상식 수준에서 '아 이 경제학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구나.' 정도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중상주의라는 걸 배웠어요. 18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럴 때 중상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금과 은이고 이를 위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국가의 뭐 금과 은을 수탈하고 식민지를 수탈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금과 은을 지키고 다른 나라의 금, 은을 빨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상주의라고요. 누가 주도로 국가 주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 주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국가나 왕정이 막 개입을 해서 경제나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를 하는 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담 스미스 뭐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 아담 스미스 가장 유명한 저서는 국부론이에요.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가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 막 중상주의처럼 이제 뭐 국가나 왕정이 나서서 뭐 경제나 나라를 좌지우지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비효율이야. 시장의 이기심에 맡겨야 돼.'라고 주장을 해요. 시장의 이기심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육점 사장이 고기를 팔아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너무 비싸게 팔면은 그 정육점 망할 거고 너무 싸게 팔아도 망할 거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기심, '내가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말고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이기심에 맡기면 적정한 시장 가격을 알아서 찾아가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이어진 유명한 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둬라. 야, 중상주의처럼 막 개입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둬. 알아서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갈 거야. 특히 가격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아담 스미스의 관점,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라는 관점을 계승한 학파가 고전 학파라는 학파예요. 음. 개입해라 아니면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라라는 관점을 이제 계승한 거죠, 고전학파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고전학파의 세이의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세이의 법칙. 즉 공급만 잘하면 수요는 알아서 따라온다. 뭐 이런 식의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이의 법칙, 공급 위주 상품 같은 걸 잘 알아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잘 해주면 수요는 그냥 따라올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다고요. 근데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했거든요. 대공황.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나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자들이 막 발생하고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고전학파의 말대로 공급을 잘하면 수요가 따라온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잘하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빵을 아무리 만들어내면 뭐래요? 실제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수요를 할 수가 없는데 소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고전학파의 이런 이론적 관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말대로 야 니네가 말했잖아. 기다리면 시장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갈 거라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전학파는. 그럼 야 다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 기다리면 결국에 다 죽어 이런 얘기를 한 전설적인 경제학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케인즈 학파이죠. 케인즈 학파.
기다리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니네 개입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하기 내비둬. 그냥 시장에 맡겨놔. 그럼 알아서 찾아갈 거야라는 사람이 고전학파였다라고 한다면 케인즈 반대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야, 그렇게 니네 방임하고 기다렸다가 다 죽어.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그동안 고전학파가 주장해왔던 잘하니까 내버려 두다라는 식의 경제학적 관점과는 굉장히 반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이렇게 어려운 시국, 경제가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어서 어려운 시국에는 시의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 고전학파가 공급만 잘하면 수요는 알아서 따라올 거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건 달리 수요 쪽에 집중해서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개입을 할 건데? 네가 뭐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케인즈는 지금 상황을 봐라. 고전학파 니네가 주장했던 게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알아서 따라온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야, 다 거지돼 가지고 수요자가 없는데 누가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황이어서 개별 정제 주체들은 이제 다 가난해. 돈을 쓸 유효 수요가 없어. 다 거지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돼. 돈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정부죠, 정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효소를 인위적으로 창출해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케인즈의 경제적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한 대표적인 정책들이 미국의 어떤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뉴딜 정책.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케인즈 학파의 이런 주장과 맞물려서 나온 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어떤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증적 연구에 가까워요. 필립스 곡선, 영국의 이제 경제학자인 필립스가 영국의 어떤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 당시에 그 주류였던 케인즈 학파의 이론과 케인즈 학파에게 매우 어떤 유용한 모델로 받아들였었어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상충 관계에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높으면 이제 물가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낮추려면 물가는 올라가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상충 관계에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 그래서 케인작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필립스 옥선이 주어지면 지금 실업률이 좀 높으니까 실업률 좀 낮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실업은 좀 줄어들겠죠. 반대로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긴축 정책을 좀 취해서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은 조금 뭐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이제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정부 주도화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했던 게 케인즈 학파입니다. 요 정도 보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볼게요. 내용을. 어쨌든 이 정도 보면은 이해가 일부 될 거예요. 양가로 1번 실업과 필립스 곡선이요. 동그라미 1번 실업과 물가의 상충관계, 필립스 곡선이랑 물가 상승률 혹은 임금 상승률과 상충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의해 발견되었고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필립스 곡선의 악화, 물가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필립스 곡선의 원점에서 멀리 이동하는 현상을 악화라고 한다. 필립스 곡선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필립스 곡선 악화의 원인인데, 악화의 원인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필립스 곡선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보면요. 이 악화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필립스 곡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요. 필립스 커브는요. 여기가 물가 상승률이고,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물가 상승률과 뭐와 상충관계가 있다? 실업률과 상충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실업률이에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떤 안정권에 있어서 어떤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실업의 상태, 요게 자연 실업률인데, 우리가 이 자연 실업률 너무 높다, 실업률을 좀 낮추고 싶다, 이쪽을 낮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 여기 물가가 상승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에요. 이건 뭐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걸 발견한 거죠. 필립스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줄이려면, 실업률을 줄이려면 이게 올라가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상충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야, 실업률을 좀 줄여야겠어. 그러면 이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돈을 좀 풀고 그다음에 이 물가 너무 높은데 이러면 실업이 좀 발생하는 걸 감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역으로 조정하고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을 한 거죠. 뭐 후보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당시 나온 거죠. 뭐 댐 건설 같은 거 왜 했겠어요? 그죠? 왜 했어요?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려고요. 재정 지출 늘리면 왜요? 재정 지출 늘리면 뭐예요? 실업률이 물가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실업률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정책들을 한 거죠. 어쨌든 간 이런 시기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어떻게까지 생각해 봤냐면 이 자연 실업률이 그 당시 4%대였다고 하는데 4%대도 너무 높다. 이걸 더 낮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대신에 뭐 이게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감안해야 된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임금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즉 소득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소득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해서 물가도 잡고 그다음에 실업도 잡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라는 게 존재하죠. 실업률이 줄어들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충 관계도 개선을 해 보겠다라는 게 소득 정책이었던 거예요. 소득 정책, 재정 정책, 뭐 소득 정책 이렇게 있는데 소득 정책 시험 문제예요. 소득 정책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 필기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뭐 또 이런 어떤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소득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임금 상승을 제어하고 생산성 임금제 도입을 해서 딱 정해진 만큼만 올라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소득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 정책이요. 어쨌든 이런 소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을 뭐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나 뭐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통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많은 행정적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말하는 케인즈 학파에서 얘기하는 소득 정책이라는 건요.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 소득의 수준, 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죠. 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케인즈 학파 굉장히 잘 나갔어요.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에 잘 나가는 국가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국가들이 케인즈 학파 이론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면서 잘 나갔었는데 이 당시에 또 뭐가 터지냐면 1970년대 들어서 오일 쇼크라는 게 터지면서 중동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불황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들이 가진 처방전이 뭐예요? 케인즈 학파의 처방전? 야, 공급 아니요, 수요를 늘려라, 그죠? 수요를 늘려서 대응을 해라. 근데 이번에는 옛날에 먹혔거든요. 이게 옛날에 먹혔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게 필립스 곡선 상에서 우리가 재정 지출을 증가를 시켰죠. 뭐 이제 오일 쇼크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상으로 재정 지출 증가시켰으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요렇게 가는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상충 관계에 따른 실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 지출을 늘려봐도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해요. 이번에는 충격을 한번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같이 올라요. 얘도 오르고 얘도 올라요. 그러니까 상충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버리고 실업률도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처방이 먹혀요, 안 먹혀요? 지금 케인즈 학파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안 먹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오일 쇼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케인즈 학파는 이제 주류 경제 학파의 자리를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어떤 뭐 이제 통화주의 학파에게 다시 내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케인즈 학파가 설명이 어려웠던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 필립스 곡선을 보면 결국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필립스 곡선이 악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필립스 곡선 악화. 자, 보세요. 필립스 곡선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우리가 아는 필립스 곡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점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면 뭐예요? 결국에 물가도 올라갔고 실업률도 올라갔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어때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현상.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그 필립스 곡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상방으로 올라가 버린 현상을 필립스 곡선이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악화됐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는 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악화된 이유는 뭐냐? 결국에 케인즈 학파에서는 개인 작파가 아니라 어쨌든 필립스 곡선 악화의 원인으로서 이게 왜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예상 물가의 상승, 예상 물가의 상승, 예상 물가의 상승.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에서는 노동자들이 화폐 환상을 가지고 있다. 화폐 환상을 가진다는 게 뭐 어떤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명목 임금으로 본다는 거죠. 물가 상승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질 임금보다 명목 임금을 기준으로 조삼모사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즉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의 공급을 실질 임금으로 결정한다고요? 아니면 명목 임금으로 결정한다고요? 명목 임금으로 결정하는 게 화폐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즉 물가가 10% 올라가면 내 임금도 얼마 올라가야 돼요? 10% 올라가 임금이 안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 올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한 화폐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완전한 화폐 현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물가 상승이란 걸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면 뭐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랐다. 이러면 경영자가 뭐 10%, 물가가 10% 오르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임금을 10% 올려주면 와 임금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가가 10% 올랐는데 임금도 10% 올랐다? 이러면 뭐 임금이 사실 오른 게 아닌데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화폐 현상이 있는 사람들. 즉 비합리적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비합리적 존재로. 근데 이후에 나온 통화주의 학파에서는요.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이 아니라 예상 실질 임금이란 걸 기준으로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면 돼요. 예상 실질 임금이라는 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 뭐 짧은 시간에 아주 단기간에는 네 말이 맞을 수 있어. 비합리적 존재일 수 있어. 그냥 단기간에는 그냥 명목적인 임금만 보고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니네가 정부 재정 지출 같은 거 확대해가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처음엔 그래 모를 수 있어. 처음엔 모를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이걸 예측하고 그러니까 그게 물가가 올라간 걸 반영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에는 네가 말한 대로 비합리적 존재일 수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바보 아니니까. 그죠?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예측하기 시작할 거야. 예측하기 시작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그것을 반영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거고 그런 식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가중되다 보면 기업은 결국에 고용을 줄일 거고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처음에 된다선 쳐도 여기까지 갔다선 쳐도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이 실업률이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얘네들이 이제 맞춰가지고 이것에 맞춰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고용을 그 정도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줄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로 갔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계속 물가만 올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 필립스 곡선이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필립스 곡선이 아예 수직으로 서버리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악화되는 원인은 뭐다?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이 올라가고 이렇게 같이 악화되는 원인이 예상 물가의 상승이에요. 예상 물가의 상승. 이제 물가 상승을 예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조금 지나면 알기 시작한다. 그래서 명목 임금의 상승까지 같이 요구하게 더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 왔다 갔다 제자리로 왔다 이런 식의 반복이 되면서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버리게 된다고요. 수직으로 서버리게 되면 뭔 짓을 해도 어떤 거예요? 실업률은 그냥 여기에 확정돼 있는 거죠. 고정돼 있는 거죠.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뭔 짓을 해도.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력 연령 및 성별 구성의 변화, 연령 및 성별 구성의 변화. 노동력 구성에서 실업률이 높은 고령자 기혼 여성 등이 증가하면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대응하는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요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분단 노동시장이에요. 분단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어 각 노동시장의 실업률 차이가 큰 경우 전체 실업률이 동일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긴데, 어쨌든간 얘를 한번 그려보면요. 필립스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요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쵸?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뭐다? 물가 상승률이고 여기가 실업률인데, 보세요. 여기 한 이쯤이 이제 평균적인 수준의 실업률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지 않을 때, 분단되어 있지 않을 때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분단 노동시장인 경우에는 필립스 곡선이 악화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단되어 있다. 여기랑 1번과 그다음에 2번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로 분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번에 대응하는 지점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평균 여기라고요. 1과 2의 평균 여기고,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만약에 분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필립스 곡선의 모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1과 2의 평균은 여기죠. 그다음에 이 각각 1번에 대응하는 지점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2와 대응하는 지점 여기죠. 그럼 이것과 이것의 평균 한 이쯤 되겠죠. 여기가 평균 되겠죠. 평균. 그러면 이 평균과 이 평균이 대응하는 지점을 보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그려진다고요. 그쵸? 원래 한 개일 때, 노동시장이 하나일 때는 이 필립스 곡선이었는데 두 개일 때 대응하는 지점이 여기가 나와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필립스 곡선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악화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노동시장 분단은. 이 노동시장 분단이 되어 있을 때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현상은 필립스 곡선의 상충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한다. 같은 평균을 내봤는데도 이게 다르게 나오더라. 그죠? 이런 이론이에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필립스 곡선 악화의 원인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물가 상승, 성별 구성의 변화, 그죠? 분당 노동시장, 이거는 뭐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요, 더 알아보기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 이것도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어요.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은 유효수의 부족이다. 수요를 증진시켜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공급이 아니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투융자의 확대, 통화량 증대 등의 여러 어떤 재정적 확대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질 임금 크게 모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명목임금 함수이고, 즉 명목임금의 함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화폐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명목임금 하락에 저항하겠죠. 당연히 화폐 현상이 있으니까.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가져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실업이 지속된다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나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물가 상승률과 실업을 조합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를 강조하였으며, 이 미세 조정, 이거 줄이고 이거 올리고 이 미세 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케인즈 학파의 사고는 1960년대 초 생산성 임금제가 소득 정책을 통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줄이면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것도 조금 통제해 보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요. 그걸 뭘로 했다? 소득 정책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겠죠. 그것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한번 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고용 문제, 실업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케인즈파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정책과 비슷하죠. 기다리면 다 죽는다, 정부가 개입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케인즈의 이론이니까. 그 다음에 보면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직업상담 및 소개,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적 처우 및 관행 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실업 결혼 곡선이요. 실업 결혼 곡선인데,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적극적 노동 개선 정책,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그 실업급여의 지급은요. 실업급여의 지급은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자라는 차원의 정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발생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자라는 차원의 실업급여는 적극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 정책에 가까워요. 그렇죠? 실업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양가로 2번 실업 결혼 곡선인데요. 이것도 결국에 어떤 실업의 뭐 이제 는 종류가 뭐 수요 부족 실업, 비수요 부족 실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 사용한 툴 같은 거예요. 베버리지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필기 위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실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결혼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결혼이 있고 여기 실업이 있죠. 결혼이 있고 실업이 있으면 어떻게 긋는다? 일단은 45도 선을 이렇게 하나 긋는 거예요. 45도. 여기가 각도가 45도인 선을 하나 그어보면 결국에 그리고 이렇게 베버리지 곡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이 정도 지점, 이 45도 선상에 있으면 가장 베스트. 왜냐? 요만큼 결혼이 있으면 똑같은 만큼의 실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 점에서는 결혼과 실업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실업자들이 결혼 자리를 찾아서 100% 메꿀 수 있다. 그죠? 똑같으니까 양이.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제 즉 비수요 부족 실업만 존재하는 거죠. 수요가 부족하지 않고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완벽하게 메꿀 수 있는 비수요 부족자들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비수요 부족만 발생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45도 상의 베버리지 곡선 이렇게 있으면 이 45도 이 선에 있는 요 지점 45도 선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근데 다만 그렇게 되긴 어렵다. 예를 들어 한 뭐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베버리지 곡선 이렇게 그리고 한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면 결국에 뭐예요? 이만큼이 이 점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결혼이고 이만큼이 실업이란 얘기죠. 이만큼이 실업인데 이 45도에 대응하는 여기 이만큼 사실 이렇게 찾는 건 아닌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 이만큼이요.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45도 선에 대응하는 요만큼은 어떤 실업이다? 수요 부족 실업이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만큼은 그냥 메꿀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정보가 있으면 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고 다만 문제는 이제 여기죠. 여기 이만큼. 사실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노동경제학상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정확한 이 포인트를 잡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요만큼은 뭐예요? 그러면 수요 부족이 아닌 비수요 부족이 아닌 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거죠. 수요 부족 실업.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찾아서 실업과 결혼자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실업자의 어떤 종류, 수요 부족 실업인지 비수요 부족 실업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곡선이 이 베버리지 곡선, UV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요. 결국에 비수요 부족 실업은 어디고 수요 부족 실업은 어디인지 알았는데 비수요 부족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있어요. 뒤에서 볼 거예요. 비수요 부족,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 즉 정보 부족에서 기인하는 실업과 구조적 실업, 어떤 그 산업 구조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있고 그럼 수요 부족 실업은 뭐 경기가 어려워졌거나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 상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만큼이 마찰적 실업이고 얼마만큼이 구조적 실업이구나. 이거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죠? 됐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양거 3번 야후다의 박탈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야후다는 불만족스러운 취업 상태이더라도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취업한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기에 정말 가끔씩 나옵니다. 정말 가끔씩. 근거는 고용은 생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시간을 구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공유된 목표를 제공해 준다. 타인과 정기적 접촉을 하게 해준다. 정체성을 제공한다. 활동적이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됐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실업의 형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시겠습니다.